평범한 직장인이 평생 벌어들이는 돈을 계산해 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사람이 40년 동안 일한다고 가정하면 총 20억 원 정도를 벌게 되죠. 그런데 일론 머스크의 재산을 모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같은 조건으로 계산하면 무려 800만 년이 필요합니다. 인류가 지구상에 존재한 시간보다도 훨씬 긴 세월이에요. 더욱 놀라운 건 이 문장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일론 머스크는 수십만 달러를 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조차 인류의 긴 역사 속에서는 단 하나의 점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인류 역사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부를 쌓았던 인물들이 존재했죠. 어떤 이는 한 나라의 경제를 통째로 움직였고, 또 어떤 이는 대륙을 정복하며 재물을 쌓았습니다. 또 다른 이는 돈이 아닌 절대적인 권력으로 세상을 지배했죠. 시대마다 부의 기준은 달랐고 그 규모 역시 상상을 넘어섰습니다. 오늘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인물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의 테크 억만장자부터 중세의 금광제왕, 고대 제국의 황제까지 그들의 부는 어디서 왔고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리고 지금의 기준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인지 하나씩 알아보죠. 1980년대 후반 콜롬비아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돈을 벌어들이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파블로 에스코바르. 그는 일주일에 4억 2천만 달러를 벌어들였죠. 물론 합법적인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마약 밀매로 번 돈이 너무 많아 관리하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그는 돈다발을 묶는 고무줄을 사는 데만 매주 1,000달러를 썼다고 합니다. 현금 창고에는 쥐가 들끓었고 그들이 갉아먹은 지폐 손실만 해도 연간 20억 달러에 달했다고 하죠.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에스코바르의 재산은 약 8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0조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일론 머스크조차 따라잡기 어려운 수준이었죠. 하지만 그의 부는 다른 부자들과 달랐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이 아니라 순수한 현금이었거든요. 통장 속 숫자가 아니라 실제 손에 잡히는 달러 지폐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역사상 가장 많은 현금을 가진 인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1945년으로 가보면 또 다른 형태의 부가 등장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막 끝났고 세계는 폐허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있었죠. 미국에서는 수백만 명의 군인들이 귀향해 가정을 꾸렸고 한 사람의 수입으로도 가족을 부양할 수 있던 시대였습니다. 반면 소련은 전쟁의 상처를 복구하느라 고군분투하고 있었죠. 그때 소련을 지배하던 인물이 요시프 스탈린이었습니다. 그는 돈에는 관심이 없는 듯 보였어요. 개인 소지품이라고는 파이프 몇 개와 책, 그리고 군복뿐이었습니다. 월급은 지금 가치로 약 3만 달이었지만 그마저도 쓰지 않고 책상 위에 쌓아두었다고 합니다. 아들에 따르면 스탈린은 돈을 쓸 일이 없었다고 했죠. 하지만 그가 역사상 가장 부유한 인물 중 하나로 꼽히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는 돈이 필요 없었거든요. 이미 소련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으니까요. 그가 명령만 내리면 한 나라의 모든 자원이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두려워한 나머지 스탈린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도 12시간 동안 아무도 의사를 부르지 못했다고 하죠. 스탈린은 서류상으로는 빈털터리였지만 당시 소련의 경제 규모는 지금 가치로 약 10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경 3천조 원에 달했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사실상 통제했죠. 부의 정의를 새롭게 생각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돈의 액수보다 무엇을 지배할 수 있느냐가 진짜 부의 척도일지도 모릅니다. 1909년 한 젊은이는 예술가의 꿈을 품고 비엔나로 향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미술학교 입시에 떨어진 그는
엽서를 팔며 근근히 살아갔고 때로는 노숙자 시설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이후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고 1923년에는 쿠데타를 일으키다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마인캄프라는 책을 집필했습니다. 처음엔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사회 혼란이 커지자 책의 인기는 폭발적으로 늘었죠. 1933년 히틀러가 권력을 잡자 독일 정부는 그의 책 600만 부를 구입해 구인과 공무원, 신혼부부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세금 면제 혜택까지 받아 약 200만 달러의 세금을 피할 수 있었죠. 그는 또 자신의 초상권을 등록해 우표에 얼굴이 인쇄될 때마다 로열티를 받았고 연설문에도 저작권을 등록해 뉴스 보도마다 수익을 챙겼습니다. 이런 수동소득만으로도 수백만 달러를 벌었죠. 게다가 1933년부터 1945년까지 지지자들로부터 약 50억 달러의 정치 자금을 받았고 전쟁 중에는 유럽 각국에서 자원과 재산을 약탈했습니다. 그 규모는 현재 가치로 3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천조 원에 달했습니다. 한편 독재자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불을 쌓은 인물도 있습니다. 바로 헨리 포드입니다. 1914년 그는 노동자들의 하루 임금을 2배로 올리고 주당 근무일을 6일에서 5일로 줄였죠.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혁명이었습니다. 그는 도축장에서 본 조립 라인 방식을 자동차 생산에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포드 모델 T의 생산 시간은 12시간에서 단 90분으로 단축됐습니다. 생산 비용이 줄면서 자동차 가격도 850달러에서 290달러로 떨어졌죠. 이 덕분에 일반 시민들도 자동차를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포드는 단순히 자동차를 판 사람이 아니라 출퇴근 문화와 주 5일 근무제를 만든 인물이었죠. 그의 순자산은 지금 가치로 약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700조 원 수준이지만 그 영향력은 그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보다 앞선 시대에는 철도, 철강, 석유를 통해 미국 산업을 이끈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밴더빌트, 카네기, 그리고 록펠러. 특히 존 D 록펠러는 서구 제국의 창시자였습니다. 그는 1870년에 스탠다드 오일을 세워 미국 석유 정제 시장의 90%를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독점 판결로 인해 회사가 34개로 쪼개졌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과정에서 오히려 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각 회사의 주가가 폭등했기 때문이죠. 록펠러의 전성기였던 1913년 그의 재산은 미국 GDP의 2%에 달했습니다. 지금 가치로 약 6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8천조 원이 넘습니다. 그는 역사상 첫 번째 억만장자로 불렸습니다. 그보다 조금 앞서 유럽에서는 또 다른 금융제국이 탄생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이죠. 1800년대 초 암샬 로스차일드는 5 아들을 유럽 각지로 보내 은행망을 구축했습니다. 런던, 파리, 빈, 나폴리, 프랑크푸르트. 전쟁과 평화를 모두 돈으로 움직이던 시대, 그들은 유럽의 자금을 사실상 통제했습니다. 금지된 유대인 신분으로 토지를 소유할 수 없었던 그들은 대신 주식, 채권, 부채에 투자해 자산을 지켰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의 전성기 재산은 현재 가치로 약 500조 달러, 우리 돈으로 670경 원에 달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개인 기준으로는 네이선 로스차일드가 약 2천억 달러, 2,700조 원에 달하는 부를 가졌다고 전해집니다. 1500년대 유럽에서는 야콥 푸거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는 교회와 제국, 예술가들까지 후원하며 엄청난 금융 제국을 세웠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는 푸거의 돈으로 왕위에 올랐죠. 푸거는 당시 유럽 GDP의 2%를 차지했습니다. 지금 가치로 약 4천억 달러, 5,400조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진짜 부의 정점은 아프리카에서 등장했습니다. 1324년 말리 제국의 왕 만사무사. 그는 금의 절반을 통제했고 성지 순례를 떠날 때 수만 명의 수행원과 낙타 수백 마리를 금으로 치장했습니다. 여행 중에 너무 많은 금을 퍼줘서 지역 경제가 무너질 정도였죠. 그의 재산은 현재 가치로 약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400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그보다 100년 전 징기스칸은 지구 육지 면적의 20%를 지배했습니다. 현재 가치로 약 120조 달러, 160경 원 규모죠. 하지만 그는 개인적으로 부를 축적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전리품을 병사들에게 나눠주고 자신은 천막에서 살았습니다. 개인의 소유보다 공동체의 충성을 택한 인물이었죠. 서기 1년으로 가보면 로마 제국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등장합니다. 그는 로마 경제의 20%를 통제했습니다. 세금, 금광, 정복지 수익까지 모두 그의 것이었죠. 현대 가치로 환산하면 약 5조 달러, 6,700조 원에 달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솔로몬 왕은 매년 약 23톤에 달하는 금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약 2조 달러, 2,700조 원에 해당하죠. 다만 이 기록은 수백 년 뒤에 쓰인 것으로 정확한 사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역사상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1913년 록펠러의 재산은 미국 GDP의 2%, 현재 일론 머스크의 재산은 1.4%라고 합니다. 비율로 보면 록펠러가 앞서죠. 그러나 미국 경제 규모는 그때보다 20배 이상 커졌습니다. 즉, 록펠러는 작은 세상에서 큰 조각을 가졌고 일론 머스크는 훨씬 거대한 세상에서 가장 큰 조각을 가진 셈입니다. 그의 자산은 개인의 힘으로 축적된 것이며 기록되고 검증 가능한 부입니다. 결국 시대마다 부의 의미는 달랐습니다. 어떤 시대에는 금, 어떤 시대에는 토지, 또 어떤 시대에는 권력이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기술과 기업 가치가 그것을 대신하죠. 일론 머스크는 지금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400조 원의 자산을 가진 인물입니다. 언젠가 그보다 더 부유한 사람이 등장하겠지만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그가 가진 영향력과 시대적 의미일 겁니다. 오늘은 역사를 관통하며 부의 개념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살펴봤습니다. 결국 부란 단순히 돈의 크기가 아니라 시대를 움직이는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힘은 기술과 인간의 상상력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누가 더 부자인가가 아니라 그 부가 어떤 세상을 만들어 가느냐,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남느냐입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이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